예, 검찰 개혁안을 통과시킨 민주당 이번에는 소위 사법개혁안, 언론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사법개혁안의 핵심은 대법관 증원 그리고 사심제죠. 언론개혁안의 경우는 일부라도 허위 정보가 끼어 있으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5배의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 3대 개혁을 연내 완수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모두 다 워낙 굵직한 변화들이어서 저희가 양당의 국회의원들과는 거의 매일 이 문제로 인터뷰를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좀 다른 분의 시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소통을 해오고 있는 분이죠.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 보수 논객 오늘 초청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국감이 한창이어서요. 네, 예. 국감 얘기부터 잠깐 좀 하고 싶은데 지금 2주차가 이제 거의 저물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중간 점수를 한번 주신다면요? 마이너스 아닌가요? 0점도 아니고 그 밑으로 갑니까?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지금까지 국감을 해가지고 예. 국가와 민족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 게 별로 없잖아요. 어이구. 아니 거의 없고 오히려 예. 국민 교육에 상당히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고 보는데요. 이게 대통령과 정치인은 교사 역할도 하거든요. 예.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사람이 하는 인사법, 그 사람의 표현을 따라가게 된다고요. 예. 자연히. 솔선수범해야 그런데 된다는 이번 거죠. 국감에서 쏟아진 그 막말을 모아놓으면은 욕설 대잔치 아닙니까? 그리고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이야기.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누적해가지고 시청을 했는데 조요토미 히데요시라는 말. 제가 조시거든요. 그러시네. 조갑제 대표님이시네요. 예. 이거는 조시에 대한 명예훼손 아닙니까? 조시. 아니 풍신수기를 하고 와 조시를 왜 연관시킵니까? 조시성을 가진 사람이 지금 전국에 130만 명이에요. 예. 그리고 나경원 의원 언니가 없다는데 그거 가지고 계속 물건 늘어지면은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말 아닙니까? 말을 할 줄 알면은 인간이 되고 네. 말을 할 줄 모르면은 이 동물이 되는데 이거 인간과 동물 사이의 경계선에서 줄타기 하고 있는 것 같은 그 정도까지. 그런 느낌 받아. 세계에서 이런 용어 쓰는 데가 없는데 여기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한국의 좌우 대결 구도입니다. 좌우 대결 구도는 적대적인 감정을 깔고 합니다. 예. 특히 계급 투쟁론자들은 그다음에는 지난 30년 동안 한국어가 망가져 버렸어요. 교양으로서의 한국어가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한자를 쓰지 않음으로써 정확한 교양 있는 한국어 습관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2002년에 대통령 토론할 때 그때 이회창, 노무현, 권영길 이런 사람들이 토론한 것과 요 최근의 대선 토론을 비교해 가지고 시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몇 년 사이에 정치인의 말이 이렇게 수준이 낮아졌구나 하는 걸 통감을 하는데 저는 이거는 정치인들이 아주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첫째 한국어를 정상화시켜야 돼요. 교육에서 한자 한글 병기 교육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죠. 아니 한글만 써도 얼마든지 아름답고 고운 한글을 쓸 수 있는데 지금 근데 한글만 쓰면은 사람이 생각을 깊게 하지 못합니다. 한자가 있어야 돼요. 한자와 한글을 같이 써야 정확한 교양 있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하튼 오늘 아침 조간 보니까요. 소위 진보지 보수지 할 것 없이 참을 수 없이 가벼운 국감 혹은 국감이 아니라 사감이다 이런 내용들을 다 일면에 쓰고 있을 정도로 이번 국감이 참 박한 점수를 받을 수 없고 그 사감이란 그 표현이 말이 참 잘한 것 같아요. 국감이면 국가를 위한 감독을 해야 되는데 사적인 감정 토로, 복수, 개인 복수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국민들 보기에 이번에 정말 박수 받을 만한 국감이 아니었다는 건 사실일 텐데 남은 기간이라도 좀 잘 정책 국감했으면 좋겠고요. 그 국감 얘기가 나왔을 말인데 지난주는 내내 법사위 국감이 가장 뜨거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책이 뜨거웠는데 그러고 나서 이번 주 월요일에 민주당 사법개혁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대법관을 증원하고 재판소원제를 도입한다. 재판소원제라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 헌법재판소를 한 번 더 가지고 갈 수 있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다들 사심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법개혁안은? 이거는 우리나라 70여 년 동안의 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예. 근본적으로 바꾸려면은 근본적으로 사전 검토를 하고 여기에 검사 판사들이 그 논의의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정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하. 의료개혁이 왜 실패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들을 적대시하면서 의사들 거의 전부가 반대하는 의과대학 정원 2,000명을 밀어붙이다가 결국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의료대란으로 가서 그것 때문에 정권도 잃었다고 봅니다만은 이번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전문가들을 무시합니까? 예컨대 전략을 짜는데 예. 군인들은 아예 배제해버리고 군인들이 반대하는 전략을 세워가지고 그 전쟁할 수가 있습니까? 전문가 무시하면 안 되죠. 의사도 전문가고 법조인도 전문가고 그리고 사심제가 있습니다. 왜 이걸 지적 안 하죠? 재심이 있습니다. 재심. 예, 예. 사형이 확정되더라도 네. 다른 결정적인 증거가 새로 발견된다든지 조작 증언이 있었다든지 하면 네. 재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재심은 과거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나 요사이는 네. 법원이 재심을 상당히 폭넓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재심제에 있으면은 사심제 필요 없습니다. 기존 제도를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근데 정청래 대표는 그 사심제에 대해서 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판사도 사람이라 실수할 수 있지 않느냐. 무오류가 아니지 않느냐. 따라서 억울함을 풀 길을 마련하자는 거다. 국민에게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사심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정 대표는 이건 갖고 일반 논적인 이야기고 구체적으로 재심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관계되던 예. 일도 재심해가지고 무죄 받은 게 있습니다. 제가 예. 이수건이라는 위장 귀순 간첩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에 대해서 취재를 했더니 이 사람은 위장 귀순이 아니고 당시에 정보부가 너무나 가혹하게 다루는 바람에 해외로 탈출했다가 붙잡혀 와서 위장 간첩으로 사형되었습니다. 나중에 취재를 하니까 억울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취재해가지고 책도 썼는데 이게 결국 재심에 갔습니다. 그래서 재심에서 무죄 받았어요. 아, 그래요? 예. 재심 믿습니다. 예. 그럼 재심이 이미 그렇게 있는 마당이면은 아예 사심제를 정책으로서 뭐 바꿔버리자 시스템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문제는 이 사법 개혁의 목적을 다수 국민들이 뭐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사법부를 이렇게 뒤흔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의도가 불순하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아하. 그러면 이게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은 사법개혁 할 수 있고 시스템 바꿔야 하면 바꿀 수 있는 건데 일단 전문가들 즉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법원의 직원들이겠죠. 법관들이겠죠. 그들을 배제하면 안 된다는 말씀 첫 번째 하셨고 그렇죠. 또 하나는 국민들이 이 의도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면은 어렵다. 그리고 지금 뭐 개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난 70여 년 동안의 검찰 법원이 한 거는 나쁜 것밖에 한 것도 없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습니까?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맞죠? 저희 안전하죠. 그리고 한국. 세계에서 일종의 마약 청정 국가입니다. 한국은. 조폭도 적고 이건 누구 덕분입니까? 검찰, 경찰, 판사들이 열심히 한 덕분이라 이겁니다. 우리가 편하게 산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은 밤거리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는 건 놀라지않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준 사람들이 법조인과 경찰 아닙니까? 그걸 사거리 무시해버리고 일부 정치적 수사나 판결을 가지고 이게 전체를 흔들면 안 되는 거죠. 감기 환자를 수술할 필요 있습니까? 그렇게 보시는군요. 정청래 대표는 어제 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도 높게 거취 결정을 요구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 거취를 결단하는 게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썼는데 이건 매우 위험한 겁니다. 이거 야당이 이렇게 해도 문제인데 여당의 제2인자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근거가 없잖아요. 그 근거라고 내세웠던 게 지난 4월 초에 한덕수 뭐 정상명 네. 이런 분들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나서 이재명 재판을 뭐 어떻게 하겠다는 논의를 했다는 그 거짓말에서 출발한 거 아닙니까? 거의 거짓말로 밝혀졌는데 그 거짓말 하는데 가담했던 사람, 그걸 편들었던 사람들은 그 정도 거짓말이면 의원직 사퇴해야죠. 아니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사법개혁의 칼자루를 쥐고 네. 아무런 위법 사항이 없는 대법원장 보고 물러나라고 한다면은 이거요 좀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오히려 내란적 상황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물론 그 주장하셨던 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거 거짓말 아니다. 확실한 제보를 받은 거다. 뭐 이렇게 여전히 주장을 하고 계시긴 하거든요. 지금쯤이면 그게 사실이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당이 네. 제2인자가 대법원장을 허위 선동에 근거해 가지고 몰아내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매우 위험천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주 대표께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대법원장을 너무 밟다가 낭패당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고 쓰셨어요. 이번에 국감에서 제일 중요한 증언이 서울고등법원장이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재개하는 데는 이론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법리상 문제가 없다. 그것은 상당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 발언 되게 그냥 원론적으로 한 발언 아니에요? 어제 뭐 이렇게 화제가 됐던 것 같진 않은데? 아니죠.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까? 헌법 제84조가 예.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예. 그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하는 거냐 아니면 재판까지 포함하느냐 논란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소추면 재판은 아니라고요. 그대로 한다면 재판 재개하는 게 맞아요. 그 입장을 밝혔는데 왜 이게 의미가 있느냐 하면 지난 6월 초에 서울고등법원 예. 그 담당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을 사실상 무기연기했습니다. 예. 무기연기했을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헌법 제84조에 의해서 그런다고 그랬어요. 예. 그때 보면은 헌법 84조를 소추에 재판도 포함되는 걸로 봐가지고 재임 중에는 재판 안 하는 걸로 판단하고 그렇죠. 연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위에 있는 고등법원장은 완전히 다른 판단을 한 거예요. 법리상 가능하다고 봤어요. 그렇다면은 재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가상을 해 보십시오. 법원이 코너로 몰리다가 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어떤 결단을 내려가지고 이 재판 기일 잡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 재임 중에라도 재판 기일을 잡아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사법부가 계속 코너에 몰리게 되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네, 그 뜻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 뜻이고 그게 상당수의 헌법학자들은 그 주장이 옳다는 거거든요. 물론 아니라고 하는 학자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문면 철저하게 문장론적으로 해석하면은 재판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까지 나오도록 만드느냐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일어날 일이 끔찍하지 않습니까? 재판 기일 잡는다. 그러면은 유죄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까지 가는 것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권력 잡은 사람은 신중하는 거 아닙니까? 그 여당과 정권은 품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럼 여당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소통하면서 교감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게라고 보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보세요? 겉으로는 처음에는 이 사법개혁을 무리하게 한다는 우려를 많이 대통령실에서 표현했잖아요. 그래도 그게 무시당하고 계속 끌려가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대통령이 같은 생각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아마도 정청래 또는 민주당은 대통령을 설득하기를
이번 기회에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또 국민의힘이 무력하니까 이번 기회에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대통령을 설득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근데 얼마 전에 조 대표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외로워 보인다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요사이는 네. 이재명 대통령도 달라졌을 수가 있고요. 어. 그래서 어쨌든 이제 같은 덩어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사법 개혁에 관한. 그렇게 보고 예. 계시는군요. 그래서 이게 저는 위험하고 결코 대통령과 여당에 덕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검찰 개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청래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가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재명 대표가 외로워 보인다. 뭐 그런 말씀들 하셨던 기억이 제가 나는데 지금 이 사법 개혁에 대해서는 좀 교감하고 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교감이 아니라 뭐 같은 방향으로 가고 같은 있다고 방향으로 저는 간다. 보고. 자, 여당의 3대 개혁안에 대한 조 대표의 의견 듣고 있습니다. 물론 뭐 찬성하는 분도 계실 거고 나는 공감 못하겠어 하는 분도 계실 텐입니다만 오늘은 조 대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좀 나누는 자리인데요. 마지막 개혁이 이제 언론 개혁안, 소위 언론 개혁안인데 이런 겁니다. 악의적으로 불법 허위 정보를 유통할 경우엔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도록 한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허위 정보가 일부라도 섞여 있으면 처벌을 받는데 그게 악의적이 아니라 실수였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언론이 입증해야 된다. 기자가 스스로 입증을 해내야 돼요. 나는 실수였습니다라는 것을 입증을 못하면은 처벌을 받고 이 과징금이라고 하나요? 손해배상을 5배까지 물어야 되는 뭐 이런 법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기존 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기존 법으로도 네. 이번 요사의 명예훼손에 대해서 언론에 상당히 불리하게 판결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범죄는 고의성 악의가 있어야 처벌하게 되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이 새로운 게 아니에요. 다만 징벌적 배상금이라 해서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나오던 걸 저 미국식으로 아마 뭐 회사가 문 닫을 정도로는 아니지만은 5배 정도. 한 그 차이밖에 없고요. 이 실효성 없습니다. 아, 실효성. 근데 이 차이는 있어요. 뭐냐면 지금은 저 기자가 악의적으로 썼습니다. 저 유튜버가 악의적으로 허위를 퍼뜨렸습니다라는 거를 이 고발하는 쪽에서 고소하는 쪽에서 증명해야 되는데 이렇게 바뀌고 나면은 당한 쪽에서 고소 고발을 당한 쪽에서 아니라는 걸 입증해야 된대요. 그건 위헌 소지가 있는데요. 네. 그거는 이 모든 범죄를 처벌하는 기준과는 다른 것이고 다만 저는요 더 강화해야 될 언론 자유를 인정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일부 유튜브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부정선거 음모론. 이것은 형사처벌해야 됩니다. 아. 이것은 공공의 이익을 해쳐요. 그리고 이것은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돈 벌기 위해서 또는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을 오염시키는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이것은 지금 법이 미비되면은 이거야말로 하나 조항을 새로 넣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징벌적 판결이 나오도록 한다는. 네, 그런 생각 가지고 예. 있어요. 사실은 사실은 이제 기존 언론보다도 이제 유튜브에서 개인이 운영하는데 언론 미스무리한 뉴스들을 생산하는데 또 거의 가짜 뉴스가 엄청 많은 경우들이 있어서 이 폐해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은 많이 있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기존의 비판과 감시 기능, 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 기능을 잘하고 있는 언론까지 옥죄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아우, 시간이 훌쩍 갔는데 사실은 야당 이야기도 좀 해야 되고 지방선거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요. 조 대표님, 한 1분 정도가 남았는데 잠깐 야당 얘기하죠. 예. 제1야당 국민의힘 잘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잘하면은 이렇게 지금 몰리겠어요? 국민의힘은 불법 계엄을 편들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성함으로써 민주당을 공격할 수 있는 논리적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엄에 반대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비판을 했던 한동훈 세력을 아주 소소화시키든지 몰아내므로써 극우 컬처 당으로 가버린 것 아닙니까? 극우 컬처요? 네, 컬처.
극우 컬트당, 네. 컬트. 컬트라고 하는 것은 음모론이거든요. 네. 부정선거 음모론과 극우 요새는 또 인종적 반중주의를 내세우잖아요. 전형적인 극우당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대국민 발언권이 없어져 버렸어요. 항상 지지율이 20대 초반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반사 이익을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권이 이렇게 폭주를 해도. 그런데 다만 이제 앞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좀 바뀌겠죠. 장동혁 대표가 지난주에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갔다 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건 뭐 자기 약속을 지킨다고 했는데 뭐 상당히 로 프로파일로 가서 다만 나와서 남긴 글 하나가 문제 아닙니까? 하나로 뭉쳐서 싸우자는 건데 그럼 윤석열과 뭉쳐서 싸우자는 대상이 누굽니까? 그게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과 헌법을 상대로 싸우자는 것 아닙니까? 잘못했다고 보시는군요. 찾아간 것은. 그건 참 장동혁이란 분이 결국 윤어게인 세력으로부터 지지를 받아가지고 대표가 되어서 그러나 내키지 않게 행동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내키지 않게. 내키지 않는 듯한 느낌 받으셨어요? 억지로 가는 느낌 예. 받으셨어요? 아니 억지로 갔으면 SNS에 글 안 남기죠. 이렇게 길게 남기겠습니까? 그래서 10분 동안 뭐 형식적인 면담을 하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조 대표님 괜찮으시면 이 약속이 안 돼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조금 더 댓글쇼로 조금 더 이어가고 싶은데 한 10분이라도 그거는 저희가 사전에 얘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인사드리고 상황을 좀 보도록 하죠. 조갑재 대표님 고맙습니다. 사실은 어렵게 모셨는데 지방선거 판세를 어떻게 보시는가 안 엽죽고 보낼래니까 좀 아쉬워서 못 가시도록 저희가 막았습니다. 지방선거 이제 한 8개월 남았는데 정치의 시계에서 8개월은 긴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길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 긴 건데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짧은 거죠. 이미 지금 나갈 분들은 다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 시점쯤이면은. 사실은 그 불법 계엄이 벌어진 게 지금 얼마 됐습니까? 이제 한 10개월 됐나요? 10개월. 예. 아직 재판 중이고 하기 때문에 돌아오는 지방선거는 이거는 보나마나 여권이 굉장히 유리하다. 압승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계속 내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조 대표님도 비슷한 판세 분석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계산은 안 먹힐 것 같아요. 그래요? 우선 시간이 너무 길어져 버렸어요. 불법 계엄이 있고 나서 뭡니까? 1년 6개월 뒤에 치러지는 선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불법 계엄 내란 몰이가 안 먹힐 거라고요. 오히려 그 반작용이 더 세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사이 특검 수사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해산한다는 쪽으로 몰아가는 그 힘이 뒷힘이 안 생길 거라고요. 그 뒷힘이 어디서 생겼느냐 하면 국민들의 지지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 지지는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분노도 계속 유지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굉장히 분노했잖아요. 국민들이 그렇죠. 다 광장으로 뛰어쳐 나갈 만큼. 그런데 이게 너무 길어지면은 그게 물타기가 되고 또 특검이나 정권이 무리를 하면은 이게 희석이 돼요. 오히려 내년 지방선거는 중간평가 성격이 있어요. 정권 중간평가. 그러면 불리해집니다. 중간평가. 근데 원래는 정권을 잡고 나서 바로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그렇죠. 무조건 여당이 유리하거든요. 지난 그러니까 2022년 6월 선거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한 1년 정도 후에 치러지는 거라 그때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다음에 이게 이 지방선거,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는 다 그 구조적인 특징이 있어요. 저 대통령 선거는 거의 다 좌우 대결 구도로 가버려요. 그러면은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게 승패가 결정되고 지난 대통령 선거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압승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좌우로 나눠버리면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보수층이 절대로 죽지 않았어요. 보수층은 살아있는데
보수 세력으로서의 국민의 힘이 지금 거의 괴멸 상태에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는 절대적으로 지금 이른바 진보 좌파에 유리한 구조입니다. 그것은 수도권에 2,500만 명이 몰려 살잖아요. 예. 세계에서 수도권 집중이 최고예요. 우리나라 최고죠. 여기서는 도시화가 되면은 여기에 좌파 진보 세력이 이겨요. 아마 앞으로 총선에서 이 보수당이 이기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지방선거는 그 중간이에요. 지방선거는 각 지역마다 특징이 있고 예. 그다음에 특히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부산시장은 이건 준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진보 보수 좌우 대결 구도가 여기에 굉장히 영향을 끼쳐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민주당 집권 이후에 하는 행태가 다시 좌우 대결 구도로 지금 만드는 경향이 보입니다. 뭐 가장 최근 예를 들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여순 14연대 반란 사건을 반란군을 정의로운 무슨 항명 세력인 것처럼 옹호를 하고 진압한 국군을 매도하는 페이스북을 올렸어요. 그 글 하나로 완전히 국론이 지금 나눠질 지경입니다. 이런 실수를 연달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게 내년 지방선거에 큰 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그게 좌우 대결 표심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 말씀은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집권 여당에서는 좌우 대결로 가면 불리하고. 불리하죠. 예, 그럼 이제 실수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좌우 대결 쪽으로 몰고 가면 안 되고 어떤 중도, 그러니까 정책, 실용 이런 쪽으로 가야 유리한데 지금 자꾸 좌우 대결 쪽으로 분위기가 가버리면 그 실수다 불리하다 그 말씀. 그럼 국힘당을 내란 정당으로 모는 것도 잘 안 먹힐 거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이 최근 인터뷰에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정당 해산 사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계엄 해제 결의에 참여를 했지 않느냐. 그러면은 뭉뚱그려 가지고 내란 정당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국민들의 선택, 즉 선거에 맡겨야지 헌법재판소가 해산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결국은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을 살렸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이런 어떻게 보면 지금은 국민의힘이 다시 기사회생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데 장동혁 노선으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장동혁 노선은 결국 극우 노선인데 극우 노선으로서는 선거에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동훈 세력, 한동훈 씨의 역할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방선거는 원래는 초반에 정권 초반에 치러지면은 당연히 여당이 그렇죠. 유리한데 지금 1년 정도가 지난 후기 때문에 중간 평가적인 성격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당의 지금 민주당의 완전 유리한 상황은 아닌데 국민의힘이 워낙 지금 지리멸렬한 상황이다 보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이시고 거기에서 한동훈 전 대표 역할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역할은 미미하잖아요. 당 안에서. 당 안에서 미미한데 그거는 이제 장동혁 대표가 계산을 잘해봐야지. 결국 지방선거에서 최소한 방어를 하든지 이겨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 자리를 유지하려면은. 그러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예컨대 개항 을에 보궐선거에 출마한다든지 아니면 뭐 경기도나 서울지사나 뭐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다든지 하는 이런 파격적인 창의적인 카드가 있어야 돼요. 설사 지더라도 좋아요. 그 말씀은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라고 하면은 불법 계엄 당시에 반대표를 던졌던 그 상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살려야 된다. 지금 골칫덩어리인 부정선거 음모론에도 반대하고 하니까 중도를 잡을 수 있죠. 합리적인 보수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뭐 내가 서울시장 나가겠소 한다고 당에서 공천을 주겠습니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 분위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는 그런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기려면은
이기려면은 그때는 거기에 대한 선택, 정치라는 것은 항상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돼 있으니까 선거를 앞두고는 네. 그건 그래서 제가 창의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역발상으로 그것은 지금 장동혁 대표에게도 그게 유리할 거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한동훈 전 대표도 뭐 뛰쳐나가서 뭐 독자 출마를 한다든지 뭐 분당한다는 생각은 안 할 거 아닙니까? 분진 합격이란 말이 있잖아요. 당선을 위해서는 각자 나가는 방향은 다르더라도 마지막에 힘을 합치면 되는 거거든요. 분진 합격.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러면은 출마를 한다면 어디에 출마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서울시장입니까? 가장 화제가 모여지는데 출마를 해야지. 가장 화제가 모아지는데. 그게 어디겠습니까? 뭐 그때 가면 보면은 몇 군데 안 나올까요? 서울시장 아니면 험지겠지만 뭐 인천 계양구 그렇죠. 보궐선거 같은 곳 떨어져도 괜찮아요. 떨어져도 괜찮아요. 떨어져도 살신성인하는 겁니다. 그만큼 화제를 모으잖아요. 예. 거의 집중되잖아요. 언론이. 아니 떨어지는 그렇게. 것보다는 이번에 한번 쉬고 다음 총선 나가는 게 낫지 않아? 아니, 이런 이런 얘기하는 분도 중요한 계시... 선거에 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가수가 예. 10만 명이 모이는 무대를 버리고 저 어디 시장 바닥에 가서 노래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에게 집권 여당에게 완전 유리한 그런 성격의 지방선거는 아니라는 오히려 말씀. 이런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20년 4월 총선에서 그때 여당이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예. 그 1년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1년 뒤가 2021년 4월 부산 서울시장 보궐선거였잖아요. 예. 참패했잖아요. 참패. 그 1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1년 동안 아주 오만하게 갑질했잖아요. 그걸 지켜보던 국민이 예. 완전히 반대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정청래 민주당이 5년 전의 민주당의 오만함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리고 있는 것 아닐까요? 지금 이 이야기는 사실은 지금 하신 이 발언들은 민주당에도 국민의힘에도 이 지방선거가 이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또 따끔한 조언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서울시장으로서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는 누가 좀 유리하다고 보세요? 저는 그런 되고 있는 사람 의미가 없다고 봐요. 지금 굉장히 많은 주자들이 준비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박주민 의원 뭐 또 누구 있습니까? 저 서영교 의원도 서울시장 준비하는 것 같고 전현희 의원 뭐 등등등등. 다만 상수는 오세훈 시장 아닙니까? 지금 뭐 현직이니까요. 문제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번 그 왜 명태균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기소되느냐 안 되느냐가 쟁점이겠죠. 오세훈 시장이 기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죠. 뭐 재판 혹시 기소가 돼서 재판이 받더라도 유무죄가 가려질 그 기간은 아닌데. 아니지만은 그게 큰 부담이 되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경기지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서울과 경기도가 표심이 많이 다르거든요. 서울은 오히려 보수화되고 있는 경향이고 경기도는 뭐 진보하라 그럴까요? 뭐 그런 유리한 건데 거기서 이기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이 이기기에는. 민주당이 유리하다 보시는 거고요. 그렇죠. 경기지사 선거는 민주당이 유리하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공천받은 사람이 상당히 유리한 곳에 있다 그 말씀이고. 그런데 이제 부산이 제일 재밌지 사실은. 부산이요. 부산시장.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 정치적인 큰 격변이 일어나는 곳이 부산이거든요. 맞아요. 늘 보면. 그 선거를 통해서도 그렇고 아니면은 막 부마 사태 같은 걸 이렇게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부산은 경상도에 있지만은 거기 이 팔도 사람들이 골고루 있는데요. 그리고 부산 사람들의 어떤 정의감이라 그럴까 행동력이라 그럴까 이게 아주 그 어떤 정의로운 선택을 하는 저는 우리나라에서 선거를 제일 잘하는 데가 부산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은 TK 지역과 상당히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 부산 사람들이 하는 특징이 좌우 대결 구도로 가면요. 어느 쪽으로 가요. 아하. 근데 선거가 좌우 대결로 흘러가면 그대로 가버리면 결정적인 순간에 싹 바뀌어 버려요. 마지막에 가서. 근데 이번에 이제 해수부를 옮긴다든지 해가지고 그
전재수 씨가 네. 좀 앞서는 걸로 이제 전태수 장관, 해수부 장관 나오던데 하여튼 부산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산은 지금 가덕 또 신공항을 짓느냐 마느냐 하는 또 쟁점이 있으므로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 속에서 부산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러니까 부산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의 어떤 방향을 예측하게 하는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부산시장 선거에 가장 주목하고 계시는군요. 그건 전체 한국 그 정치의 방향과 연결되어서 제가 부산 출신이고 또 부산에서 일어난 부마 사태를 비롯해 가지고 2.12 총선이라든지 87년 6월 대12 때의 역할 이런 걸 제가 생생하게 취재를 했으므로 부산을 하나의 바로메타로 봅니다. 그렇게 정치 풍향계의. 알겠습니다. 조갑재 대표 아직은 뭐 지방선거가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아주 세세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좀 큰 판은 이럴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봤습니다. 동의하는 분도 계실 거고 아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소 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아까 뭐 여순 사건 관련돼서 이재명 대통령 발언 관련해서 조 대표가 하신 말씀도 동의하시는 분 전혀 난 동의하지 않는다는 분도 계세요. 그거는 조 대표님 개인 의견 프로그램 입장과도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다양한 의견 듣고 논의하고 또 그러면서 의견을 모아가고 이런 게 민주주의니까요. 조 대표님의 이제 사법개혁에 대한 생각, 오늘 언론개혁에 대한 생각,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 들으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요. 진영을 좀 떠나서 특히 어떤 사회 개혁을 이야기할 때는 진영을 떠나서 무엇이 그 사회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특히 약자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길일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해야 돼요. 그렇죠? 그 문영배 전 소장이 요사 저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맞아요. 제가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꾸 지금 정치판이 진영 논리로 가서 이렇게 정치를 만들면은 극좌와 극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극좌와 극우.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은 진영 논리로 가서는 안 되는 수준 정도로 높아졌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분 이야기가 상식이냐 비상식이냐로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상식이냐 비상식이냐 그건 사실이냐 아니냐로 나눠야 된다는 말하고 같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느냐 사실을 존중하느냐를 가지고 나눠야지 좌파 우파로 나누지 말자. 그러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특히 대통령이 그런 식의 용어를 쓰지 말자 말이죠. 그래서 진영 논리로 가면은 결국은 한국 정치는 극좌 극우 대결로 가버린다. 그러나 중도에 있다. 중도에 건전한 국민들이 저는 한 60, 70% 된다고 봅니다. 이 세력을 저는 국가 중심 세력이라고 생각해요. 보수 진보 우파에 다 걸쳐 있어요. 이분들을 믿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적어요. 이분들의 건전한 판단력을 믿고 이분들한테는 사실을 전하고 공평하게 대하면은 그렇게 돌아온다는 국민들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정치를 해야지 국민들을 속여 먹는 대상으로 삼으면은 본인도 망하고 국민도 괴롭게 되는 거죠. 문영배 소장이라면 이제 헌재 이 계엄에 대해서 재판을 했던 그 문영배 소장인데 상식의 눈으로 보자는 말씀. 그렇죠. 상식. 좋은 이야기네요. 상식. 이제 좌우가 아니라 진영이 아닌 상식으로 진영이 아니라 상식의 눈으로 세상을 좀 보자. 그만큼 국민들 수준이 뒷받침되고 있는데 정치인들만 모른다는 겁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여기까지 조갑재 대표님과 이야기 좀 가름하고요. 조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